네, 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카페는 몰락으로 보는 커피 창업의 역사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커피숍 창업, 과거에도 그랬지만 언제나 창업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꽤 매력적인 창업 아이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업이라는 게 사실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단순히 생계가 아니라 자기 만족과 어디 가서 내밀 수 있는 명함, 그리고 노동의 강도를 생각한다면 힘들고 손에 정말 물 마를 날 없는 그런 식당들보다는 훨씬 매력적인 창업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얼마 전에 카페네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성공을 시켰던 강훈 대표의 안타까운 자살 소식을 접하고, 그에 이어서 얼마 전에는 카페네가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커피숍을 창업하려고 하는 그 커피숍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몇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물론 커피 창업이 인기가 있고 그리고 경쟁이 심화되어서 커피 창업 시장이 힘들게 되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 보려고 합니다. 원래 커피라는 것이 2000년대로 돌아가 보면 뭐 스타벅스나 뭐 커피 뭐 이런 외국계 브랜드들이 강남 일대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퍼져 있던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커피의 맛을 그래도 조금은 알만한 뭐 강남 테헤란로, 가로수길, 압구정 일대에서 실평수가 대략 한 40평 정도, 그 정도 되는 규모로다가 오피스 밀집 지역에 누가 봐도 어느 정도 자리가 좋은 곳에, 그런 곳에 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뭐 요즘처럼 우리나라 국산 브랜드들보다는 뭐 네스카페라든지 뭐 자커피 뭐 이런 외국계 커피 브랜드들도 많이 보였었습니다. 오피스 밀집 지역이라는 게 중요한데, 직장인들이 많은 곳에서 업무적으로 잠깐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요. 점심시간에 직원들하고 식사하고 회사 들어가면서 뭐 스마트한 이미지로 테이크아웃을 하고 가는 그런 손님들로 운영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2000년대 중반 한국형 토종 커피 브랜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탐앤탐하고 뭐 할리, 그런 커피숍들이죠. 그 당시 점포 개발을 하러 다녔었는데 저에게는 커피숍 점포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공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강남에 있는 신축 건물, 그리고 평수는 40평, 실평수 기준이고요. 보증금은 2억 정도 되고 월세는 2천만 원, 그리고 권리가 없었어요. 무권리. 아무래도 신축 건물이니까 무권리밖에 없겠죠. 그리고 시설 투자비로는 3억 정도, 그래서 총 투자금 5억. 실제 투자 수익은 그 당시 이자가, 그 당시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보통 한 4%에서 5% 그 사이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은행이자 더블만 받더라도 투자 가치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아이템으로다가 평가를 받던 창업 아이템이었죠. 자리를 잘 잡으면 커피숍이 망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도 2000년대 중반 들어갔던 매장들 있잖아요. 테헤란로나 가로수길이나 강남 매장들은 뭐 그 당시보다는 수익률은 줄어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쉽게 망하지 않고 운영되는 매장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월세가 2천만 원 정도 하는 자리들도 많았는데 그래도 유지를 했던 건 바로 커피숍이 고정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고정비라는 거는 원가와 임대료 그리고 인건비를 의미하는 건데, 우선 커피 원가가 굉장히 저렴했죠. 브랜드마다는 뭐 좀 달랐지만 4,000원짜리 한 잔을 팔면 브랜드들마다 납품가는 달랐겠지만 본사 원가는 일단 제가 볼 땐 그 당시 한 잔당 300원 정도? 그 정도가 본사 원가였습니다. 좀 좋은 걸 쓴다 하더라도. 아무리 비싸도 뭐 300원이라는 원가에 가맹점에 줄 때 500원 정도 붙여서 가맹점에 보내면 가맹점 원가는 800원이 되는 거고, 본사 마진을 뭐 1000원을 붙이면 뭐 1300원도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계산을 한다 해도 그 당시에 일반 외식업에 비해서는 일단 뭐 원가가 굉장히 저렴한 축에 속했고, 또 사람을 적게 써도 되다 보니까 월세 2천만 원을 지불해도 전체 고정비로 따져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5억을 투자하는 사람은 생계형 창업자가 아니라 투자형 창업자들이기 때문에 5억 투자해서 은행에 넣고
5% 투자 수익 받은 거 1년 계산해 봐야 1년에 2,500만원, 그렇게 해서 뭐 한 달에 210만원씩 가져가느니 한 달에 매출 다 빼고 순수익으로다가 500만원 정도 가져가면 은행이자 대비해서 더블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00만원 순수익 남는 거에 대해서 5억 투자한 사람이 누구도 불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요즘 생계형 창업자 분들이라고 한다면 5억을 투자했는데 한 달에 500밖에 못 가져간다고 하면 아마 투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커피 창업을 이 당시만 해도 투자형 창업이라고 불렀습니다. 200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탐앤탐이나 할리 창업 희망자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죠. 그때는 외국계도 다 포하지만은 들어가는 상권들이 오피스 밀집 강남 지역이나 이런 오피스가 많은 곳에 밀집을 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창업 희망자들이 하고 싶어도 바로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창업 희망자들도 줄을 서기 시작하고, 전통적인 상권과 입지를 고수하던 그 커피 창업팀에서는 커피숍 들어갈 자리가 일단 없다 보니까 이젠 고민을 하게 되고, 한때는 창업할 사람들이 커피숍 창업을 하겠다고 대기한 사람들이 30명이 넘게 그렇게 대기를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탐앤탐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전국에 탐앤탐 넣을 자리가 없다 보니까 커핀 그루나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별도 브랜드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브랜드를 세우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커핀 그루나 초기에는 투자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본사가 투자를 받아서 직영점으로 출점을 시킨 그 직영점만 해도 10개 이상 오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시장 파괴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카페였죠. 시장 파괴자 카페는 기존의 커피 창업 그런 입지 공식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 수많은 커피숍 창업 희망자들에게 대안을 마련해 준 거죠. 커피숍 창업은 하고 싶은데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대기 타던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빨리 난 커피숍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이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단순히 카페 인테리어가 이쁘고 커피 맛이 좋고 그 당시 스타 마케팅이라고 해서 광고 모델을 잘 써서 성공을 한 걸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수년 동안 커피에 대한 창업 메리트를 준 커피 브랜드의 성공에 힘입어서 수많은 커피 창업자들에게 대안을 마련해 준 겁니다. 커피숍을 하면은 이 정도 투자금을 가져간다라는 거는 그전 브랜드들이 이미 다 검증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랬을 때 창업을 하기 쉽게끔 카페에선 대안을 마련해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밀듯이 창업 희망자들이 모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기존의 커피 창업 공식은 오피스, 직장인 많고 유독 많은 A급 상권의 A급 입지, 보증금은 아까 얘기했던 2억, 그리고 월세는 2천만원, 평수는 실평수 기준 40평, 그리고 무권리, 그리고 시설 투자로 3억 해서 총 5억 투자. 그리고 카페 창업 공식을 말씀드리면, 오피스와 아파트 복합집, B급 상권의 A급 입지, 기존 A급 상권에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B급 상권으로 가서 거기에서는 가장 좋은 A급지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보증금은 A급 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5천만원에서 1억 정도면 충분했고요. 그리고 월세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그리고 실평수는 똑같이 40평, 그리고 권리금은 5천만원에서 1억 정도, 그래서 총 5억 투자. 둘 다 똑같이 5억 투자지만 월세 부분에서 2배가 차이 나고 권리금 부분에서 차이가 보이시죠? 원래는 우리나라 커피 브랜드라는 게 스타벅스나 뭐 자커피, 네스카페, 뭐 커피 이런 외국계 브랜드들처럼 외국계 브랜드들을 벤치마킹한 브랜드들이기 때문에 권리금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죠. 기존에 오피스 A급 상권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 보니까 권리금을 주고, 그 전에는 신축 건물, 깨끗한 건물이 아니라 그 전에는 고깃집이나 뭐 식당 하던 그런 자리를 전면만 잘 나오게 되면 오픈을 승인하게 됩니다. A급 입지는 아니더라도 전면이 크게 나와서 간판을 좀 뭐 8m, 10m 이렇게 붙일 만한 그거를 전면이 잘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면이 어느 정도 나오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만 되면은 기존의 A급 상권의 A급 입지가 아니더라도 오픈을 승인하게 해준 거죠. 그리고 B급 상권의 A급 입지에 그렇게 오픈을 하던 그 카페는 점점 가맹점이 늘어나면서 B급 상권의 A급지가 아니라 B급 상권의 B급 입지, 뭐 C급 상권의 A급 입지,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좋은 상권에서 멀어지면서 입점을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주목할 거는 매출이 좀 덜 나오더라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권리금을 줬지만
월세는 A급지에 비해서 절반으로 뚝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커피 창업 열풍과 커피를 마시는 고객들이 증가하면서 별 문제 없이 창업 열기가 훈풍을 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기존의 오피스, 먹자 상권의 A급지를 포기하고 권리금을 조금씩 주면서 B급, C급 그렇게 아파트 주택가까지 파고들게 됩니다. 사실 커피숍에서 공부하고 몇 시간 동안 죽 때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 이거 정말 카페가 다 만든 거예요. 원래는 커피숍은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편안한 의자나 그런 소파 같은 건 없었거든요. 오피스 쪽은 벌써 다 들어갔고 아파트 주택가들로 커피를 팔아야 하고 그렇게 해서 창업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앉아있는 그림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꽉 차 있어 보이니까 아 저거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카페 인테리어는 그래서 엄마들이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편안하게 그렇게 짜여지게 되고 실제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그곳에서 공부를 하거나 아줌마들 모여서 수다를 떠는 그런 문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2010년 초에 제가 어느 신문에서 우리나라 토종 브랜드들, 커피 브랜드들의 매출을 좀 확인을 하게 됐는데요. 투플레이스, 뭐 할리스, 탐앤탐, 엔지너스 뭐 이런 여러 개 브랜드를 분석한 결과 카페는 매장당 평균 매출이 1억 30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한 달로 계산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매출인 거고 그걸 하루로 계산하면 하루 33만 원 정도 매출이었던 거예요. 평균 평수가 보통 40평 이상 되는 그런 매장들이 800개가 전국에 넘어가다 보니까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고요. 막차를 탄 카페 점주들, 오피스가 좋은 상권, 좋은 입지가 아니라 평범한 주택가에 들어간 그런 상권에 들어간 매장부터 수익률이 최악으로 가게 됩니다. 비싼 임대료 주고 들어가서 비싼 인테리어 비용 들여 커피 많이 팔리는 곳이 아니라 동네 사랑방으로 전락을 해버리게 된 거죠. 커피숍이 주택가까지 침투를 완전히 해가지고 생활에 정착한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시장 파괴자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방이죠. 카페가 기존 커피숍의 상권과 입지를 파괴해서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매장으로 들어가서 수익 구조를 만들었다면 방은 기존 커피의 원재료 가격을 파괴해서 수익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항상 새로운 승자들은 기존 시장을 파괴하면서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는 커피 한 잔에서 가맹분부가 뭐 한 잔당 500원도 먹고 뭐 1000원도 먹고 이렇게 마진을 봤다면 새롭게 등장한 시장 파괴자 백다방은 기존의 커피 가맹분부가 보던 수익을 절반으로 떨어뜨려 버리고 결과적으로 커피 가격의 거품을 제거를 해버립니다. 기존에 이미 오픈을 한 그런 브랜드들의 회사나 가맹점들은 굉장히 억울했을 거예요. 공간을 제공하는 비용, 그런 공간을 제공하느라 지불하는 임대료와 평수에 따른 인건비까지 고려를 해야 되지만 단순히 커피 가격으로 소비자들한테 판단을 받으니 말이죠. 모든 세계적인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 파괴가 등장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혁신을 해서 살아남습니다. 혁신이라는 내용은 그 단어에 대한 뜻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금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기존에 먹던 걸 앞으로는 안 먹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라고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자고요. 기존에 뭐 일을 잘하든 못하든 능력이 있든 없든 기존에 300만 원을 받아서 생활하던 직장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이제는 200만 원 가지고만 살아야 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꽤 어렵겠죠. 기존 생활이 지금 300만 원에 맞춰져 있는데 200만 원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니 이렇게 되면 굉장히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이 되게 됩니다. 기존에 한 잔당 뭐 500원에서 1000원까지 회사 마진을 보면서 운영을 했다면 시장 파괴자 다방이 등장을 했다면 그때부터라도 모든 방만한 부서를 줄이고 구조조정을 하고 초긴축 재정으로 그거보다 좀 절반만 먹더라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혁신이 이루어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많은 무너지는 기업들이 여태까지 그랬듯이 그렇게 혁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것을 혁신하지 않고 새로운 것으로 덮어버리는 거, 차라리 새로운 브랜드를 내서 다시 키워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쉬운 방법이었죠. 기존에 가맹점을 확장하던 그런 노하우나 성공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쉽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 브랜드가 레스토랑 브랜드인 블랙스미스였죠. 결과적으로 백다방이라는 브랜드가 나오면서 이제 커피 창업은 3억에서 5억 정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투자형 창업이 아니라 10평대에 1억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런 생계형 창업자들까지 달려들게 된 겁니다. 백다방은 기존 원두, 원가가 한 300원 이하 정도 되는 그런 제품을 기존 다른 커피 브랜드들처럼 뭐 500원, 1000원 붙여가지고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절반 내지는 3분의 1
가격으로다가 가맹점에 공급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가맹점이 받을 때 400원, 500원의 원두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1,500원에서 2,000원 사이를 받으면서 판매를 하게끔 그렇게 만든 겁니다. 맛에서 만약에 확실한 우위에 있었다면 기존 대형 커피숍들이 싼 값에 저가 커피가 나오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었겠지만, 솔직히 맛에 있어서 그 당시 그렇게 큰 차별화를 주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다방이 사실 처음 생겼을 때 2007년도, 그때는 원조벅스라는 이름으로 논현동에 이미 있었어요. 그때 제가 먹어본 적이 있는데 양은 정말 많았었는데 맛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근데 수년 동안 커피가 대한민국 대중들 틈에 이렇게 스며들면서 원두 브랜딩 그리고 로스팅 공장들의 기술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됐고요. 커피를 내리는 그런 기술까지 업그레이드 되면서 2015년 등장했던 다방의 커피 맛은 가격 대비해서는 정말 솔직히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가성비 좋은 커피숍들이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사실 기존의 커피숍들이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미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있고 초기 투자를 이미 다 끝냈기 때문에 오래 있을 손님들만 남게 되고, 정작 돈이 되는 테이크아웃 손님들은 다방이나 이런 곳으로 뺏겨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방을 또 벤치마킹한 수많은 저가 커피숍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고, 한술 더 떠서 주스 전문점 라는 이름으로 기존 커피숍의 단가가 좋았던 그 주요 수입원이었던 그 주스 시장마저 저가 주스 브랜드에 밀리게 됩니다. 카페인의 위기는 사실 업계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혁신에 실패한 카페인에는 블랙스미스 등 후속 브랜드를 계속해서 출시를 하게 되지만, 기존의 수익 보던 걸 안 먹게 되는 그런 혁신을 동반하지 않은 방만한 가맹점 늘리기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됐고요. 그에 따라서 악순환으로 카페 의 가맹본부는 개설 수익, 물류 수익, 그런 것들을 기존의 매장들한테 더 봐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 가맹점들의 수익은 더 악화되겠죠. 한마디로 이만큼 내가 10,000원을 먹어야 되는데 계속 출점을 하면서 새로운 수익이 나오면서 먹을 게 있어야 10,000원이 채워지는데, 더 이상 출점을 못하고 멈추다 보니까 기존의 가맹점들한테 그 10,000원을 뽑아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점주들의 수익은 더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다방의 등장으로 커피 가격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카페는 더 이상 마진이 좋은 그런 업종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마진이 좋지 않고 단가가 높지 않게 되다 보니까 매출이 높기가 힘든 업종이 되어버렸고, 이른바 박리담의 업종이 돼버린 거예요. 박리담의 업종은 많이 팔아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리가 좋아야 됩니다. 자리가 좋다는 거는 상주 인구가 많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의미하고, 그런 곳은 권리금과 임대료가 또 높습니다. 기존 카페에 몰랐기에는 다방과 같은 저가 테이크아웃 매장이 경쟁력이 있어서 조금 자리가 안 좋아서 장사가 되고, 뭐 큰데 가봐야 뭐 비싸니까 조그만 데라도 찾아서 가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경쟁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방과 같은 그런 저가 테이크아웃 커피숍들이 무지하게 생기는 상황에서는 다시 그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매장이 살아남게 되는 거죠. 커피 맛도 이제 평준화가 됐으니까요. 저가 커피 브랜드들 홍보를 할 때 작은 평수의 소자본 창업이라고 광고를 하지만, 결국 권리금이 없는 입지가 안 좋은 곳부터 망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다만 커피숍의 장점인 장사가 안 되면 혼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여자가 혼자서 경험 없이도 운영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아직도 많은 아이템인 건 확실하지만, 예전과 같은 수익을 기대하기는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 뒤로도 커피 업계는 베이커리나 디저트를 결합한 모델들도 꾸준히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스타벅스라는 공룡이 들어오면서 동일한 금액의 커피를 판매하는 곳들은 힘이 들게 되고, 저가 커피가 즐비한 곳에서는 결국에는 가장 입지가 좋은 그런 매장의 매출이 높아지게 되었고, 나머지는 점점 더 고만고만한 매출로 운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입지가 좋은 매장의 매출이 높게 되었다는 건 결국 이제 커피숍 창업은 서비스업의 범주 안에 들어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바리스타 기술이 뛰어난다거나 뭐 자신만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매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동소이한 뭐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많잖아요. 그런 매장들끼리의 얘기에 국한된 얘기니까 그 점은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일단 뭐 커피 브랜딩이나 로스팅 기술, 뭐 공급 가격이나 맛도 다 대동소이해졌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으면은 결국에는 별 차이 없는 서비스라고 하면 가장 좋은 입지,
그래도 잘 보이고 잘 보이는 와중에서도 좀 큰 데가 장사가 되겠죠. 서비스업이란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이나 핸드폰 가게, 뭐 세탁소, 미용실 뭐 이런 것들처럼 입지가 좋아야, 눈에 잘 보여야 잘 되는 업종을 가리킵니다. 눈에 보이는 자리는 권리금이 붙습니다. 새로 생긴 자리라면 임대료가 가장 높고요. 좋은 상권과 입지에서 정말 남들보다 경쟁력 있게 도전을 한다면 추천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수많은 브랜드를 비교하면서 굳이 너무 많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브랜드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도 커피숍을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커피숍 창업의 역사라도 어느 정도 좀 아시고, 그 다음 내가 해야 될 커피숍의 모습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가늠하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겠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다른 최신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